두 분 중에서 혹시 이영애 씨 여기 나와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나오셔요. 네? 한 말씀 이렇게 하면 이거 끝나면 우리 제가 윤영애 장관님 한 말씀 드리고 강사가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깎아서는 안하시고 204가 네, 여기 앉아서 간단하게 아니 장모님께서 아프셔갖고 진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예, 첫 번째 수술도 또 잘 못 돼가지고 의사 이제 시술을 잘 못 돼가지고 너무나 많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진짜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올까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건강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게 하나가 너무 그냥 가슴이 그냥 벅찰 정도로 기쁘고 우리나라가 박정근님처럼 이제 다시 이렇게 건강한 나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박수동 박사는 지난번에 한번 저희 그 포럼에서 강의를 했고 그 전에도 저희 포럼에 같이 일을 하는 멤버로서 그때 삼성경제연구 수석연구원으로 있을 때 저희가 거의 한 3년 정도 삼성경제연구소 사무실을 우리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사무실이었어요. 서초동에 있는 거. 그때 이제 그 사무실도 우리가 같이 이용해가지고 토의도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겁니다. 각수동박 한국의 경제파트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는 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 분들은 항상 그 보는 사물에 대해서 잘 못했다, 잘했니 잘했다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는 그 사람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조금 붙여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각방에서 볼 때 정확하게 사문을 봐서 이렇게 비교하고 한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 짓고 하는데 미국에서 공무원, 공직자 생활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서 안보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 경제에도 끝나서 아주 그야말로 스카이고 우리 MBN의 경제 해설위에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 자주 나오고요. 다른 말도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오늘 한번 저희들이 안보 분야로 많이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듣는 기회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원희 장관님도 계시고 또 많은 원로 선배분들도 계시고 박승문 장관님, 이종수 장관님,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은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뭐냐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점들이. 예를 들면 1961년 5.16 이후부터 1979년 12.6 사태까지 횟수로 따지면 28년입니다. 그 뒤에 나타난 정부 정권,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치면 92년까지라고 치시죠. 그러면 61년부터 92년까지 약 30년 동안의 정권과 경제 활동 대비 1993년 이후 김영삼 정부부터 소위 국민정부, 민주화 시대의 정부라고 하는 정부의 30년. 다 아시죠?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까지 6명의 대통령 곱하기 5 이러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1961년부터 1992년까지 30년과 1992년 이후의 30년 대한민국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달라졌고 뭘 했으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안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많은 군 선배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드웨어죠. 즉 비행기, 탱크, 군인, 총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안보적 개념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이 1945년부터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한반도의 분쟁, 뭐 기타 등등 해서까지의 안보 이야기였다면 21세기 새로운 안보라는 개념은 이 군사뿐만이 아니라 지형, 지질, 경제, 외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의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굳이 나누면 소프트웨어 안보, 시큐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해커들에 의해서 뚫려버렸다. 국가정보원의 데이터가 뚫려가지고 예를 들면 베를린에서 우리가 압력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 이름이 북한 쪽에 흘러들어갔다. 이거 뭐 안보죠. 꼭 총칼로 싸워야지만 안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지도자가 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꽃갱이질 하면서 우리도 총 들고 있다가 예비군 훈련 나가고 그렇게 살자 하던 당시의 리더십과 21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1인당 3만 불 시대에 접어드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과 국민이라는 개념 속에서 느끼는 가져야 되는 리더십의 안보의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리더는 당연히 종합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꼭 군대만 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안보가 탈탈 털렸다고 할 수 있죠. 이미 김영삼, 김정일 사진이 뭐 붙어 있고 어딜 가나 인공기가 팔락거리기 시작을 했고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여자애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악수했다고 영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감정적으로는 안보가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옛날식으로 정의한 안보 개념은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안보를 잡을 것인가? 만약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보안법 폐지해야 되는데 절대 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대한민국은 이제 3만 불 시대인데 아무리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다툼을 하더라도 자본주의 맛을 본 이상 3만 불 시대에 사회주의로 돌아가면 1인당 700달러도 떨어질 건데 사회주의로 갈까? 라고 생각하는 방향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동하기 전에 아까 박수근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무장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정교육을 해야 되느냐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개인과 또는 단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전투 무기들을 충분히 뒤덮을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다 구축해 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말씀으로 하면 어떤 논리와 어떤 명분과 왜 보수라는 개념과 진보라는 개념이 나왔으면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을 갖다가 명확하게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체계가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심정 같아서야 조국 뭐 할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있는 꼴을 보면 우습죠. 다른 말로 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미국에서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제 스마트폰입니다.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을 제가 모시는 사람인데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모임을 하다가 이거를 떨어뜨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신문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곽수종 뒤를 밟으면 곽수종 안에 있는 뭔가 하나 끄집어내면 그 안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고 녹취가 다 들어있고 그것만 하나 끄집어내면 다음 정권에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 저게 삼성과 어떻게 유착되어 있고 다 나와 있을 거야. 찾아. 근데 마침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핸드폰 주인이 누구 겁니까? 하는데 기자분 한 분이 쓱 와서 제 건데 하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다 열었단 말입니다. 제 걸 다 열어봤다고 가정을 치죠. 경찰이 열었습니까? 검찰이 열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열었습니까? 개인이 열었잖아요. 그러면 여는 순간에
여는 순간에 이미 제 핸드폰은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열리지 않은 이상, 개인이 연 이상 제 핸드폰은 해킹당한 수준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죠. 그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안에 있는 모든 있는 정보는 제 이상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 연구도 아니고 검찰 연구도 아니고 일개 개인 기자라는 애가 열어가지고 아이고 박수정 파일을 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안철수하고 어떤 모의를 했고 그동안에 김종인 박사하고 어떤 모의를 했고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모의를 했다 다 들어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증거가 됩니까? 법적으로 증거 안 됩니다. 이미 오염된 겁니다. 근데 그게 증거라고 해서 대통령 탄핵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조국이를 보면, 지금 와서 장하성이라는 사람을 보면, 지금 와서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입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논리에 보수가 말려 들어가서 똑같이 가진 거는 기득권은 비슷한데 따지고 보면 집에서 재산 따지고 보면 다 10억, 20억, 30억, 70억씩 다 가지고 있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보수라는 사람들은 나라 지키자, 진보라는 사람은 나눠 먹자. 근데 자기는 나눠 먹자 해놓고 나눠 먹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저 우리가 북한의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보수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구석기 시대의 발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계셨던 분이 많이 계시니까 미국 헌법 시작이 어떻게 되죠? We the people이죠. We the people로 헌법 시작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the people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내용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라고 헌법이 시작됩니다. 1770년 독립선언문과 함께 헌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기부를 하고 거기에 첫 시작이 We the people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미국 헌법하고 시작 전문이 틀립니다. 미국의 많은 헌법학자들은 We the people이라 할 때 the people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국민들을 말할까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우리나라로 질문을 돌릴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대한과 민국의 뜻은 민국이니까 이게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백성민자의 나라국자니까 이 나라국자가 입헌국일 수도 있고 공화국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공화국이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이미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을 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자, 그 다음 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말입니까? 남녀의 성차별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 모든 국민을 할 때 그 모든 국민은 북한 국민은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북한 국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이지 않습니까? 왜? 북한은 우리 영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대한 논의가 헌법학자라는 분들이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최근에 나오는 시카고 대학에서 제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Crisis of Middle Class in United States Constitution 이렇습니다. 미 헌법에 나타난 중산층의 위기. 그러면서 미국 헌법에 나온 We the People의 the People은 중산층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데올로기로 먹고 사는 것 같으니 저는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로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진짜 쌀로 먹고 살 것 같습니다. 돈으로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후자.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내 호주머니가 불러지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집 갖게 하는 주의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걸 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서구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모든 철학이 이어져 와서 하나의 철학적 큰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철학적 배경이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낌으로는 압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잘 살아보자거든요. 신익희 선생이 놔뒀던 대통령 선거에 던졌던 말이 못 살겠다 가라보자 아닙니까? 기억나시잖아요. 그 못 살겠다 가라보자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북한 빨갱이 때문에 못 살겠다. 북한 빨갱이들 가라보자입니까? 아니면 야 경제가 너무 힘들고 보릿고개 넘으려고 힘드니까 그만 좀 싸우고 제발 좀 배 좀 불러먹게 살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5.16이 나왔고 못 살겠다 가라보자가 이어져서 잘 살아보세로 이어왔고 새마을운동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경제 건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갱이가 되었건 파랭이가 되었건 저는 제 호주머니에 돈 10만 원 더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그는 뭐 사상 철학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10대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강연 나가면 질문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고 여기 이제 20대 30대 이래 있지 않습니까? 40대까지 저까지 포함해 저는 이제 올해 범띠 62년생입니다. 범띠니까 제 나이 또래가 다 있으면 물어봅니다. 첫째 질문이 일제시대 때 여기서 창시 개명이나 위안부 요청을 받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강의 듣는 사람들 내놓고 몇 명 손 들겠습니까? 빵명입니다. 빵명. 네. 제가 또 묻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6.25 전쟁 때 참전하셔가지고 낙동강 전투까지 밀려갔거나 학도병으로 참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손 들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시죠? 친일이니 반일이니 싸우고요. 종북이니 친북이니 반북이니 하고 싸우고요. 국가 안보가 어떻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하고 있는 사이에 경제는 어떻게 되죠?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도에 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62년부터 5년씩 시작을 합니다. 경공업 시작했고요. 73년도에 3차 경제 5개년 개발 시작을 하면서 종합보험 육성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두들겨 맞았죠? 74년도에 3차 경제 개발 종합보험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못했어요. 왜 그렇죠? 오일 쇼크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미루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미루고 하다가 78년도에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왜죠? 중동건설붐이 터졌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을 사우디에 보냅니다. 76년도에. 임자 가서 한번 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갔다 와서 귀국 보고입니다. 각하 1번. 날이 너무 덥습니다. 일 못합니다. 두 번째. 각하.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날은 덥죠. 물을 마시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세 번째.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이해하십시오. 여자와 술이 없습니다. 이슬람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 못한다. 이게 산업부 장관의 귀국 보고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보냅니다. 임자가 갔다 오시오.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날이 덥습니다. 그런데 밤은 시원합니다. 그 나라는 석유가 넘쳐 흐릅니다. 나무 짝대기에 붕대로 징징 매갖고 석유 찔러가지고 불 붙여놓고 밤에 일하면 되겠던데요. 물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바닷물 끌어당겨가지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와 술이 안 된다. 잘 됐습니다. 돈 굳었습니다. 이렇게. 그 돈을 전부 다 공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명을 받들고 바클레이스 은행을 방문합니다. 무슨 명을 받은지 아십니까 혹시? 임자, 조선 시작해야 되겠어. 포항제철 건설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임자가 빨리 가서 배 건설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와. 정주영 회장이 갑니다. 바클레이스 은행에 돈 빌려주세요. 배 짓게요. 바클레이 은행에서 돈 빌려줬겠습니까? 안 빌려줬겠습니까? 당연히 안 빌려주죠. 어떻게 빌려줍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아 배 주문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줘? 배 주문 받아와.
그래서 정규 회장이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 길로 오나시스 메제를 찾아가가지고 그리스로 가서 배 주문 2개 주세요. 25만 톤 유조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기가 찬 거예요. 당신이 뭐 도움이 있어? 배를 지어본 적 있어? 아! 호주머니에서 적어왔던 거 25만 톤 유조선 설계도면 사진 찍어놓은 거 복사한 거 한 장. 그 다음에 자기 지갑 꺼내가지고 옛날 500원짜리 지폐 뒤에 뭐가 있죠? 거북선. 1590년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겠습니까? 정준이가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고 배 2척 주문 주세요. 2척 주문 받았습니다. 계약이 엄청 까다로웠겠죠. 그죠? 앞으로 2년 내에 배를 약속대로 이양 주지 못하면 뭐 계약금 몇 배를 물어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두고 다시 바클레이에 갑니다. 바클레이즈. 가기 전에 옥스포드 대학을, 캠브리지 대학을 잠시 걷습니다. 운동장을. 그리고 바클레이즈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주문량 25만 톤 유조선 2척.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명예 박사학위. 방금 캠브리지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바클레이즈 드디어 돈을 받아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울산. 도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크 파면서 배 지었습니다. 1000톤, 2000톤도 아니고 25만 톤 유조선을 3년 안에 짓는데 도크 파면서 25만 톤 유조선을 지었다고요. 제가 그래서 경주 가서 강의할 때 아들 들었어요. 포항제철 철 만들기 시작했고 73년도 울산 조선소에서 배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기술이 우리 기술입니까? 외국 기술입니까? 당연히 외국 기술. 그러면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기술자들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와 있었겠죠. 주말에 뭐 하죠? 그 사람들은?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죠? 그래서 경주 천마총이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경주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경주 가시는 길에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대구 CC입니다. 1972년도에 완공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시찰하면 현장 가시다가 거기서 여독을 풀던 곳입니다. 2층에 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라는 사람은 61년부터 해서 그렇게 잘 살아보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진배를 제가 태어나던 해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62년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92달러입니다. 92달러. 네, 지금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지금 얼마인 줄 아시죠? 3만 불입니다. 뭐가 불만입니까 도대체? 전 세계 여행 다 다녀보셨잖아요. 24시간 영업하는 나라 몇 나라 있습니까? 24시간 치안 걱정하지 않고 소매치기 걱정하지 않고 뻑치기 걱정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있습니까? 온 세계 나라의 음식이 다 절벽에 전시되어 있는 나라가 도대체 몇 나라 있습니까? 근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불만입니까? 뭐가 불만입니까? 왜 감사할 줄을 모릅니까? 이 말입니다. 왜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고요. 그 다음에 1981년도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1981년 젊은 애들한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전두환 시절 초기에 뭐한지 아니? 산업적으로 많이 쓰겠으니까 한 말씀 해보십시오. 아시는 분 계시면.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천하자. 우리 나라 싸우자. 좋습니다. 싸우십시오. 알고 싸우십시오. 젊은 애들을 세워놓고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래서는 안 되는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사기치고 앉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싸우셔야죠. 왜 전두환 대통령을 욕을 할 땐 하더라도 칭찬할 건 칭찬해라.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그게 중도고 그게 중용입니다. 그러면 1980년대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했습니까? 반도체 시작했습니다. 1981년 2월 달에 삼성 반도체 발표했습니다. 1985년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광 케이블 깔았습니다. 광 케이블. 1981년 반도체 시작하고 1985년 광 케이블 깔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됐을 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어서 그야말로 냉전 체제가 붕괴되는 그 이듬해 1992년도에 대한민국이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한중 수교의 역사를 아시는 분 계시면 여기 군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제가 그러면
198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중국 민항기 중국 민항기 들어왔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습니까? 어디에 내렸습니까? 춘천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왜 춘천 비행장에 내렸죠? 미군 기지 춘천 미군 기지에 내렸습니다. 왜 춘천 미군 기지에 내렸냐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협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관제소에서 춘천 비행장으로 비행기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공, 그 당시에 중공 애들이 우리나라의 김포공항으로 와서 우리가 그 중공군 대표단을 이끌고 춘천 비행장까지 가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줘서 중공군 애들이 와 하오하오 했던 시절입니다. 1983년입니다. 1985년도에 뭐 있었는지 아십니까? 또 중공하고? 네. 불시착했죠. 민항기 아닙니다. 중국 해군 한 놈이 해상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배 끌고 기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함정하고 중공군 해군 함정하고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대치 상태를. 근데 83년도에 한번 민항기 건으로 이렇게 해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민항기는 대만 가고자 했던 애들이 왔던데 이놈은 6명의 동료들을 기관총으로 다 쏴죽이고 지 혼자 배 끌고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83년도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86년도에 이 문제가 대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났습니다. 86년에 뭐가 있었죠? 아시안게임 있었습니다. 중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2년 뒤에 뭐 있었습니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중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함중 수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중공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았음에도 한중 수교 안 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1년도에 뭐가 있었다고요? 소련 붕괴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91년도에 일어난 일 아시는 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머리가 좋아서 몇 년 역사를 쫙 깨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져야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뭐 하늘에서 하느님이 도깨비 방망이 들고 뚱 때려갖고 야 한중수교에 땅 때려가지고 한중수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장관님도 계시고 국정을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그 큰 빅픽처가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그 빅픽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아 그러면 저 아 소리가 아프다는 아인지 감탄의 아인지 실망의 아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센스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1년도에 우리가 반도체를 시작을 해서 반도체 대박 터뜨리기 언제죠? 보십시오. 맞습니다. 왜 우리가 90년도 이후에 반도체에 성공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싸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냥 밀리지 않습니까? 왜 보수라는 사람이 그 자유가 뭔지 혹시 자유의 정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유가 뭔지? 자유가 프리덤 아니야.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자유라고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발장의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배가 고플 때 빵 하나를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그 기분, 그 분위기, 그게 자유라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를 왕이라고 하는 폭군이라고 하는 사람들, 독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빵을 사 먹으면 죽는다. 너 딱 기다려. 거미줄처럼 딱 번망 쳐놓고 언제든지 도둑질하고 딱 손 내밀면 거미줄을 딱 엮어가지고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폭군 독재라고 표현하고요. 그 손대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백성들에게 도덕적으로 야 배고프면 이쪽으로 와. 내가 빵 줄 테니까. 너 힘들어? 내가 지역교육 시켜줄게. 여기서 지역교육에서 새롭게 출발해.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을 자유정부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1990년도 무슨 일이 있었죠?
1991년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네트워크, 내비게이터라고 옛날 기억나세요? 네, PC 시대가 열린단 말입니다. 그럼 PC 시대가 열리면 과거보다도 삼성이 시작한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 적게 팔린다? 많이 팔린다. 그러면 삼성이 10년 동안에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했을 것이다? 아니다. 10년만 버티면 대박 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알 수가 없죠. 무조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리스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대박이 터졌다면 무슨 말씀드리는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91년도에 뭐가 있었죠? 소련 붕괴했고 또 91년 여기 군 선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남북 동시유행 가입했고요. 또 다 잊어버리셨죠? 나중에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함성을 지키시더라도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를 망각한 상태에서 지키지 마십시오. 역사를 알고 이제들이 가함을 지르면요, 지나가던 애들이 시비를 걸어도 대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91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데저트 스톰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태풍, 슈아츠 장군 기억나세요? 이라크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략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보고 부시 대통령, 우리 보고 군대 파견해 달라 그랬습니다. 파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나중에 했습니다. 뭘 보냈습니까? 제가 다 물어봅니다. 뭘 보냈습니까, 우리가? 수송. 예? 수송. 예, 맞습니다. 몇 대 보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양반 몇 대? 세 대 보냈습니다. 딱 세 대 보냈습니다. 수송기 3대 보내고 쿠웨이트 공항에 착륙하고 그 다음날 전쟁 끝.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내냐 마냐 보내냐 마냐. 국민들 눈치 보고 있다가 보냈는데 그 다음날 종전, 그것도 수송기 3대 보냈단 말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새끼들 얍삽하게 눈치 보다가 보냈네 이렇게 했을까요? 야, 제대로 베트남 전쟁 65년부터 시작해서 73년 평양할 때까지 우리하고 같이 싸웠던 애들이니까 역시 다르다. 저 나라 대통령 우리 국빈 초청하자 했을까요? 전자 후자? 후자입니다. 오태우 대통령이 국빈 초청 받아서 미국 갑니다. 대통령이 미국 가면 혼자 갑니까? 아니면 경제인들 데리고 갑니까? 데리고 가겠죠. 그럼 백악관 만찬할 때 이건희 회장 옆에 앉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앉을까요? IBM 회장, ���렛 패카드 회장 같은 사람이 앉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석배 처리가 안 합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대충 상상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가 대박나기 시작한 또 다른 하나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제 부친도 베트남 전쟁 갔다 왔습니다. 백마부대, 파월 장교로 갔다 오십니다. 백마부대 갔다 왔니 어쩌니 백날 젊은 세대 20대 30대 애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명이 알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관계라는 것은 비즈니스처럼 주고받는 것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다. 내가 뭐 주는 게 있어야 달라고 하지, 주는 것도 없으면서 달라 그러면 뭐 언제까지 달라 그럴 겁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991년도에 우리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만 수송기 세대, 일본과 독일을 파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이 야, 군대 파견 못하니까 대신에 뭐 돈이 분다. 방위비 분담, 전비 분담하라고 했습니다. 독일한테 50억 달러 이야기했습니다. 50억 달러. 독일 수상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미국 부시 대통령이 야, 독일 너들 50억 달러 내놔. 전쟁 뭐 군대 파견 못하니까 대신 전비 내놔. 그러니까 독일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독일 수상이. 아시는 분? 몇 배 더 줬죠. 몇 배 더 많이 줬죠. 맞습니다. 50억 달러요? 창피스럽게 여기 있습니다. 80억 달러. 30억 달러 더 얹었습니다. 1960년 아데나워 총리가 하버드 대학 와서 하는 연설문의 내용입니다. 1945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독일이 새로운 산업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독일 국민들의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60만 달러 장학금을 독일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고자 한다. 독일 수상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가 이 짓을 했겠습니까? 누가 미국 보고 땡큐 한 사람이 있으면 흔들어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역대 국무총리 중에서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같은 데 가서, 프린스턴 같은 데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했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졸업한 대학 가서, 전부 다 미국파들이 많잖아요. 저도 미국파고.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my country 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6.25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전투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시죠?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이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고 보십니까? 하얼빈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일본군들을 밀어내기 시작해서 일본 애들을 명랑해전이나 수장시켜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까? 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친미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낙동강 전투에서 전투를 할 때 우리가 낙동강 전투에서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에 우리 힘으로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가서 압록강 강물을 넣다가 수청에다가 담은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우리 힘으로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 동네 달아다니는 쥐새끼들 다 잡아가지고 그 밑에서 밍크 장갑 만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경제를 일으켰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인가요? 독일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한 거 혹시 연설문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분 연설하시다가 말씀을 못 이었어요. 내가 두 번 다시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이런 곳에 보내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 사시다가 그냥 말씀을 중단하셨다고요. 그런 시절이 겪었습니다. 저도. 불과 40년, 5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병대 사령관님, 육사 교장님 3개월 전에 저한테 박살났습니다. 왜 박살난 줄 아십니까? 강연하다가 월남 패망한 날도 기억 못하십니다. 연도하고. 선생님 저 질문을 네. 추가에 말했고요. 뭡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직 못 들었는데 아직 결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말씀하실 때 예. 우리가 왜 지금 정치 이데올로기랑 싸워야 하냐,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우리가 지금 이 평화롭게 살게 된 게 미국 덕분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잖아요. 아니요. 아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말씀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조급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상이 더 학구열이 뛰어나셔서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는 친미주의자도 아니고 그런 개념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잘 살아보세요는 맞습니다. 그거는 꼭 갖고 계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가는 밑에 결론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제가 강의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드린 말씀을 놓고 봤을 때 1962년부터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항상 옆에 누군가를 끼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위에는 북한을 끼고 살았고 경제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는 미국을 끼고 살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바뀝니다. 요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혹시? 1992년에 바뀝니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1997년에 뭐가 있었죠? 외환위기.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나라. 중국 수출입니다. 200억 달러 이상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극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북방 정책을 터준 대통령 누구? 한중 수교하고 한소 수교한 대통령은 누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누구?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좌빨입니까? 한중 한소 수교하게? 왜 했죠 근데? 왜 한중 한소 수교를 왜 노태우 대통령이 했죠? 리더의 직관과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뭐죠? 91년도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된다? 냉전과 이데올로기적인 다툼은 중요한 가치의 다툼이 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없다. 그러면 국제 간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말하는 노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92년도에 한중 수교, 한소 수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받아먹은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고 문민정부를 내세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하나에 박살냈고요. 우리 군 척결한다고 하면서 박살냈고요. 그 다음에 차면 없애면서 실명제 했습니다. 실명제 김일성 대통령 작품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실명제 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역사 기록물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작품 아닙니다. 제가 질문.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981년도에 돈이 100만 원 들까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돈이 들까요? 반도체 투자를 한다.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관 가져왔을 거고 자기 자산도 집어넣었을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충분했을까요? 모자랐을까요? 어떻게 하죠? 계열사들도 각각 투자에 참여하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도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대박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투자만 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95년도에 갑자기 뭐가 일어났다고요? 영실을 기회해서 실명제. 그러면 그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는 차명으로 투자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이거 정리할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실명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걸 뭐라 그런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90%가 넘나들던 대통령 지지율도 3년 넘어지고 난 다음에 IMF가 다가오면서 최저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제가 강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입을 싸게 놀리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입을 싸게 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든 미국 경제, 특히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연준 의장이 입을 싸게 놀리기 시작하면 시장에 뭐가 증가한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증가한다. 시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럼 세계 경제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는 어떤 것에 주로 연동돼서 움직이는지 아세요? 미국 30년 만기 국무성 채권에 연동되는 이자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30년 국채금리에 연동되는 것을 기준금리로 삼느냐? 미국의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은 30년 플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몇 년이죠, 미국에? 대부분? 30년입니다. 15년, 30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 집을 샀을 때는 이자가 30년 만기 채권에 안정적으로 연동이 되어야지만 주택에 대한 투기도 줄 것이고 거의 없을 것이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소비자 물가도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모든 정책의 사이클이 30년을 보고 가기 때문에 30년 만기 채권에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똑같이 대한민국에 적용시키면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몇 년 만기 국채금리에 연동될 거예요. 가장 많이 거래되는 채권을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채권에 가장 많이 거래되는 채권은 3년 만기 국채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몇 년 주기로 움직인다? 3년 주기로 움직인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다? 다이내믹 코리아. 한국말로 표현하면 지멋대로인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멋대로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제가 왜 미국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 우리가 기대해서 가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고 전 미국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주체성을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누구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갓 태어난 애기도 주권을 가집니까? 가지지 않습니까? 가진다고요? 투표권은 없지만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은 가지지만 국민으로서의 자격은 갖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맞습니다. 세금 안 냈죠? 또요. 교육 안 받았죠? 또요. 군대 안 갔잖아요.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권한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융복합화가 되어서 믹싱이 되어가지고 엉키고 성켜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30년에 걸쳐서. 누구 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럼 나라는 앞에서 반도체도 30년이 끝 다음에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죠? 광케이블 여러분 5G 쓰는 것도 30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 5G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의 기간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정부와 기업이 몇 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 20년에서 30년. 거꾸로 질문.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일자리가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하기 싫어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거꾸로 질문. 20년, 30년 전에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고 육성해 놓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히 대한민국의 절호의 기회,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장 경제적으로 볼 때 완전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시절에 과연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뒤틀어놨거나 바로 해놓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우리가 한 역할과 정부가 한 역할과 기능은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개판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자, 뭘 했습니까? 반도체 깔았습니까? AI 했습니까? 양자 컴퓨터 했습니까? 비트코인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잠깐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전부 떠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일자리 없는 걸 왜 불평을 합니까? 한 게 없는데. 같이 할까요? 조선, 자동차, 기계금속, 석유화학 몇 년 됐죠? 이거 공장 지은지 1978년 중화공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4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녹슬어요, 안 슬어요? 파이프라인 녹슬죠. 그러니까 가스 누출 사고 안 하죠. 그러니까 폭파 사고 안 하죠. 근데 97년에 뭐 했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태극기 들고 밖에 나간다. 성적이 들고 밖에 나간다. 좋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나간다고 칩시다. 뭐 촛불도 들었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뭐 할 겁니까? 잘 살아보자고요. 잘 살아보고 싶다니까요. 예를 들까요? 영국이 1995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입니다. 1997년도에 5만 달러로 2만 달러 증가합니다. 2년 안에, 2, 3년 안에. 이유가 뭐죠?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우리는 말로 한류 그러면서 BTS가 난리를 치고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으로 난리를 쳤지만 그거를 더 이상 국가의 성장 동력 산업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로 만들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정치적 노름판에 그냥 끼어들어서 하나의 놀이기구로 써먹고 마니까. 이거를 국가기관 산업으로 육성을 안 했습니다. BTS 문화제라도 합니까? 군에 가면 무슨 나비 축제, 무슨 축제, 온통 먹자판, 놀자판이지, 거기에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30년 가져갈 수 있는, 50년 지켜갈 수 있는 문화가 뭐 있습니까? 많죠. 지적해 드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의 소득이 3배 뜁니다. 15,000불에서 45,000불로 뜁니다. 왜 뛸게요? 20년 동안 1960년 존 F 케네디 암살, 린던 존슨 다음에 닉슨 다음에 포드 다음에 지미 카터.
5명의 대통령이 지나가는 이 20년의 세월 속에 미국이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뜁니다. 왜 뛰었을까요? 여기 선배님들 계시지만 우리 박성문 장군님 아마 육군참모대학 이런 데 가셨을 때 흑인들보다도 더 낮은 취급을 받으셨을 건데, 인종차별로 치면 군이시니까 덜 했겠지만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절 안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사라졌죠? 1960년부터 1980년 미국 전역에 나온 모토입니다. The Great American Society. 위대한 미국 사회를 만들자. 이게 공감대였습니다. 컨센서스였습니다.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국민 통합과 화합입니다. 인종 간 갈등 없애자. 흑인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의 목사의 워싱턴 마치에서 나왔던 연설문입니다. I have a dream. 바로 그 시대에 나왔던 연설문입니다. 흑백 갈등을 잠재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민정책을 바꿨습니다. 왜 이민정책이 바꾼 게 문제가 됐죠? 긍정적으로 미국의 비싼 노동비가 저렴한 멕시코 이민 유입으로 인해서 노동비가 싸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죠? 최저임금 올렸죠? 노동비가 올라갔잖아요. 세 번째가 뭘까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극빈층, 노인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왜? 미국인들 생활 속에서 가장 비용이 비싼 게 뭐다? 의료비요. 이 사람들에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해줌으로 해서 1960년부터 80년 사이에 미국 The Great American Society를 공동체의 하나의 의식화시키면서 미국 소득은 2배로 증가합니다. 그 중에 1970년도에 실리콘밸리를 미 국방부 주축으로 만듭니다. 어디에? 샌프란시스코에. 왜?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1970년부터 1980년에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PC 시대의 시작이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무선통신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문명의 얘기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군사작전을 통해서 나옵니다. 군사작전적인 무기체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군사안보를 이야기할 때 경제안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군사안보에 나오는 모든 문명의 이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커머셜라이즈가 되면 상업적인 하나의 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 없어집니다. 스마트폰 없어집니다. 제가 6G 화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6G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상 못 보여드리고, 나중에 제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게요. 6G 시대 되면 이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다가 호응에 대고 퉁퉁 치면 여기에 스크린이 뜹니다. 왜? 제 차고 있는 여기 시계에 홀로그램 장치가 있어갖고 홀로그램이 이렇게 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수원에서 오면서 차로 오는 가운데 박성문 장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홀로그램이 앉아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누가 투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유니버시티 오브 어울드라고 하는 핀란드 대학에서 만든 화를 자료화면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게 다 나온다고요. 임산부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기가 들어있는 배에다가 손을 탁 얹으면 이 태아의 맥박수와 태아의 컨디션과 산모의 모든 신체 조건이 다 나옵니다. 왜 그렇죠? 입고 있는 옷의 섬유가 뭘 달고 있기 때문에? 센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10년, 20년 되면 열립니다. 왜냐고요? 제가 81년도에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맥킨토시 컴퓨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취업을 86년도에 첫 직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전부 연필을 썼습니다. 보고서를. 5년이 지나니까 타자기가 나왔고요. 워드. 또 5년이 지나니까 지금 같은 컴퓨터, 초창기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럼 10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또 바뀝니다. 이게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늘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안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국민이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범위가 국토 안에 있는 것을 국민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구 이 자체가 국가고 국민이라고 보시겠습니까? 더 이상 스스로를 좁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직관과 비전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젊은이들 보고 두바이를 갔다 와서 야, 두바이 가니까 일자리 많던데요, 가세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어떨까요? 우리 외교부 직원의 숫자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영사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보니 해외에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젊은이들에게도 기회가 많은데, 지금 이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치안 문제, 보건 문제, 그 다음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요 국가의 총영사의 기능은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 베트남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코이카에서 ODA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려서 독사한테 물렸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급하게 헬기를 태워서 본국으로 데려와서 수술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현지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모든 비상체계를 만들어야 될 시급성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가 지금 태어났을까? 지금 나왔을까요? 왜 보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이상한 영국 수상이 또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왜 시진핑이 중국의 꿈을 꾸고 있을까요? 중국 공산당 창당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 창당한 해 1921년이요. 21년 100년 지난 다음에 2021년이니까 그때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계 제조업 최강국이 되겠다. 2025 중국 꿈 1, 중국 꿈 2, 2050년에 미국을 뛰어넘겠다.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40년, 49년에 1949년 10월 1일 모 대통령이 장개석이 엉덩이 걷어차고 중국을 공산화했다고 천안문 광장에서 오성기를 휘날리는 날이 1949년 10월 1일입니다. 그 뒤로 6개월 있다가 외교전쟁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북한은 누구 거? 중국 거. 남한은 누구 거? 미국 거. 그렇잖아요. 남한은 미국이 대주주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를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6.25를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보릿고개를 우리 손으로 해결했습니까? 다 누구 도움이라고요? 미국 도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대주주는 누구? 나.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죠? 제 생각입니다. 뻔하죠. 왜? 친미주의자면 좋겠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니까 반일, 한일 운동을 했던 사람이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멸공, 반공주의자면 금상첨화인데 김구를 시킬까? 이승만을 시킬까? 누구를 시킬까? 누가 최고?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표현된 것이 아닐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말씀이 다 옳다는 건 아니고, 제 말씀이 다 논리적으로 완벽하다는 건 아닌데 연도와 횟수는 거의 정확합니다. 99.9%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연대적 변화에 따른 시대 상황의 변화는 단순하게 군대에 헬리콥터가 몇 개 있고 탱크가 몇 대 있고 전투기가 몇 대 있다라고 논의하던 시기는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시큐리티 시대입니다. AI는 뭐로 만들어지죠? 데이터, 빅데이터. 질문. 어느 나라가 빅데이터가 많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아니면 중국? 중국. 그러면 실패한 빅데이터가 중요합니까? 성공한 데이터가 중요합니까? 네? 실패한 데이터가 중요하죠. 실패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확률이 높아가요? 성공할 확률. 질문.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있어서 실패한 애들에게 너 정말 실패 잘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지 않니? 그래 계속 실패해. 훌륭해. 이렇게 계속 트라이해 하고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너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 너 이거 한번 잘못하는 건 이거는 니 아까 끓는 넉마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빅데이터 AI를 하신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AI. 그러면 빅데이터는 어디서 뭐 하신다고요? 중국. 하얼빈에서부터 난칭까지 9,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 얘들은 한번 쭉 내려오면 우리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10번. 그럼 얘들은 하얼빈과 난칭 9,000km에 기온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날씨가. 다 다르죠. 그러면 고속철에 담겨있는 모든 센서가 얘들이 직접 하는 그 센서의 빅데이터의 크기와 양은 우리보다 고밀도다, 저밀도다. 고밀도. 그럼 얘들이 만드는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드는 AI, 인공지능의 기능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의 기능보다 우수하다, 떨어진다. 당연히 우수하다. 그럼 질문. 중국판 AI가 있고 미국판 AI가 있는데 어느 AI를 써야 되죠? 또 다른 질문. 중국판 AI와 미국판 AI를 앞으로 21세기에 쓰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죠? 대한민국 주권은 누가 판단해요? AI들이 다 할 건데. 이 판에, 지금 이 판국에 일자리 상황판 만드는데 열광하고 조기 마누라 어떻다고 해가지고 서초동 한 표 들고 광화문 한 표 들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불가의 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쌍차, 쌍조, 차조, 동시, 원형, 무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비춰보면 자아의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논리가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말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저한테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뒤에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살아남으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뒤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까? 비행기를 제대로 만들까? 배를 제대로 만들까?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나? 인공지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나? 뭘 제대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금융이 세나? 뭐가 있죠? 이 문제가 지금 저는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대한민국의 오늘 있기까지를 만들어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 경험과 노하우와 빅데이터가 저보다도 더 많이 축적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새롭게 대한민국을 조망해 봤으면 한다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장모님 말씀 주신 기회에 제가 찾아와서 좀 늦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서로 또 Q&A 하는 시간으로 대하면 또 부족하지만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좀 하겠습니다. 아까번에 그 젊은이 직업 조합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일단 외국의 영사 문제 등등 가지고 아니 가만히 혹시 그 같이 왔던 이문규 유튜브 담당자님 유튜브 계속 찍었는데 혹시 뭐 계속 찍었습니까?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예. 아까 외교부를 더 인원을 좀 숫자로 확대한다. 그러면 외국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의 그 직업이 더 훨씬 더 많아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정책을 좀 썼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 필요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뭐 이야기 아까 먼저 여기 먼저 하시죠? 예 아까 질문하시던 거 먼저 네, 하세요. 일단 마이크 드릴게요. 와요. 마이크 여기 와서 이야기 할 건데 여기 다 대기하고 있다 마이크를 가지고 하면 녹음이 되면 안 된다. 방금 내가 상당히 내가 문제였어 이거였어. 네 안녕하세요. 힘을 넣고 바라보면서 얘기할까요?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선생님은 전공이 경제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전공이 전자공학이거든요. 예. 그 저는 학부 때는 전자공학이었고 석사는
반도체 전공했고요. 네. 지금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R&D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제 이제 연구 분야 쪽은 동생님 앞에서 문자 썼네요. 네, 저희 쪽에 이제 매니지하는 사업들이 뭐 AI, 클라우드 RPA랑 네. 이제 빅데이터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엔지니어링 분야가 좀 넓어서 원전 쪽의 회사도 파견 가서 일했고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도 제가 국내 최초로 거기 인바디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질문이 아니라 의문을 가진 거는 좀 전에 우리가 왜 태극기 집회에 나가야 되냐 그 의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게 너무 시급하고 턱민 문제인데 왜 태극기에 가서 뭘 얘기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진 이유가 우리가 반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부르짖는 이유는 시작점이 일단 지금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 탄핵, 범법적으로 권위를 채탈했다. 그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반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한테. 그 사람들이 왜 일자리 성장을 했다고 그 성장판 만드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지네가 지금 경제를 말아먹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시대니까 뻥으로 지금 이제 판을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나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 하락의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게 그럼 좋아요. 한미동맹, 뭐 친미파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GNP에 예를 들어서 몇 프로, 30% 이상을 국방비로 분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기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경제도 파탄되고 있고 한미관계도 끊자고 하는 이 현 정권이 문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저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 찬반을 떠나서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게 대통령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해야 된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바이에 가서 일자리가 많더라 보내자 뭐 이런 예를 드셨는데 제가 현직에 있는 엔지니어로서 생각은 두바이에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원전을 처음 오픈하셨고 그때 50만 킬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용량, 중용량, 연구용, 그 소량 원전을 세계를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원전 기술이 거의 여의도의 50배 되는 현장인데 그 엄청난 원전 기술을 지금 문재인이 그만두자고 했어요. 그것도 문제고 그 지금 문정권이 지금 추종하고 있는 게 종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좌냐 우냐를 떠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를 다 박살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극기 집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다른 거 하나 네? 그레이스 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이제 저런 그레이스 채 같은 분들이 계시고,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씩 답을 드릴게요. 그 그레이스 채님, 왜 우리가 0과 1을 이진법을 배우죠? 계산을 빠르게 하고 있어요. 왜 계산을 빠르게 해야 되죠? 이제 6th 제너레이션으로 가야 되니까 양자역학을 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하기 위해서. 여기 그렇게 말해버리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속도로를 세워서 모든 산업이 발전한 것처럼 이제 차세대 4차 혁명에 가려면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1, 2, 3, 4, 5, 6, 7, 8, 9가 아니라 0101로 이집법으로 해야 데이터 송수신이 빠른 거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에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0과 1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파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에 잡히는 신호체계가 전부 0, 1이라고 하는 신호체계로 잡힙니다. 이 안에는 지금 0, 1이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0, 1을 배우는 이유는 모든 게 전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전기 시스템은 ON, OFF입니다. ON이 1, OFF가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열쇠 자물통이 딱 자물고 있으면 전기적으로 자물고 있다. 이거는 1입니까? 0입니까? 1. 1인 상태잖아요.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이거는 뭐죠? 0. 그 다음 게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0. 0. 0. 다 0이 되면 전기가 안 통하니까 다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40개 연속해서 맞춰야지만 문이 열립니다.
그걸 비트코인 마이닝 프로세스 채굴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질문에 자 우리가 과학도 하고 뭐 열심히 지금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죠?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펼치는 모든 경제 정책을 놓고 보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네. 예. 제가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망가뜨렸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퀀티테이티브리 정량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 김윤상 정부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다른 거는 제가 그 김영삼 때부터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잘 모르는데 문재인 하나만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한 분만 봤을 예, 때, 문재인 대통령 하나만 봤을 때 한 분만 봤을 때, 그 사람만 봤을 때는 네, 타협 오케이. 예, 원전을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40년을 말씀처럼 무슨 산업이 먹고 살려고 하면 3, 40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한데 그 40년 동안 이뤄온 원전을 깨버렸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100년의 그 사업 수주 100조, 200조를 깨먹은 거예요. 맞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김영삼 글쎄 때 글쎄 봤어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한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논의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토론, 네. 논쟁은 한번 붙어보자는 거잖아요. 아규잖아요. 디베이트하고 아규는 약간 틀리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우리 그레이스 초이 씨하고 저는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는 몰라요. I'm not omnipotent. 저는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네. 원전으로 가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탈원전하는 게 정답인지. 왜 그러냐면 자 원전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뭐죠? 방사능 물질. 체르노빌, 3마일, 그 다음에 후쿠시마. 세 개의 경우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이라고 하는 시설이 파괴되면서 인간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문제 제기할게요. 네. 체르노빌은 원전이 센 게 맞고요. 후쿠시마는 해일에 의해 쓰나미에 의해서 뭉개진 거지 원전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게 기술이 발전하면 그거에 대한 그렇게 되면 이거 좀 올려주실래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앞으로 여기다. 여기 올라왔네. 올라간다. 우리 저 그레이스 그레이스 최 선생님께서 각각 가시하신 분이니까 제가 틀리면 저를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생긴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원자발전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자발전소도 보시고 또 이렇게 생긴 원자발전소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3마일이고요. 이게 체르노빌 형태였고요. 일본의 원자발전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이 원자발전소 가보신 분? 가보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자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완전망을 여기 이제 이렇게 박아놓습니다. 여러분들이 TV 화면으로 보시는 이런 물탱크 동그란 데에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보이시는 요 막대 봉 속에 있는 원자로가 쉽게 말씀드리면 각설탕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라늄 358을 여기다가 1cm, 1cm 크기로 만들어서 농축을 한 다음에 요 봉에다가 1m 봉에다가 이렇게 생긴 봉입니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채워가지고 여기다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물입니다. 물속에 집어넣어야 방사능이 밖으로 안 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여기서 이제 2000도까지 열이 올라가면 요 물이 다 뭐가 됩니까? 전기가 돼가지고 올라가죠. 전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 하죠? 전기가? 터빈을 돌리겠죠? 그럼 터빈을 돌리고 식은 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의 아, 대화 잠깐만. 포커스는 아니요. 샜냐 안 샜냐 아니요. 이거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그렇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레이스 채시가 이거 왜 안 들리지? 그거는 문제를 아까 제가 문재인 그런 말 할 때도 문재인 그분 이렇게 제가 고쳐드린 게 아니 개인적으로 근데 이명박 박근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문재인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여기에 뭐가 이게 뭘까요? 제가 짧게 그렸는데 짧게 그렸지만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요 뜨거운 전기가 바닷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물로 들어가서 또 데펴지겠죠. 그럼 요거는 모터가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달려 있죠.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모터가 달려 있는데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나면서 이게 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터가 작동 안 되니까 배수가 안 그렇죠. 되죠. 냉각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다 어떻게 돼요? 녹아내립니다. 콘크리트 이 안에 이렇게 있던 콘크리트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렇게는 뚫고 못 올라가니까 여기서 2000도가 끓어버리니 이게 봉이 어떻게 돼? 밑으로 다 퉁퉁 다 떨어져 버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데 일본은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55개, 예를 들어서 52개의 원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태를 예비하기 위해서 즉 냉각시키는 이 모터가 갑자기 전력이 중단되면서 끊겨버리면 냉각이 안 되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죠? 예비 전력. 예비 전력 배터리 차가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차가 1억 N입니다. 이게 52개가 각 발전소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두 대가 하든 뭐다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따지기 싫습니다. 뭐 저기 이게 너무 기술적인 거니까 쓰나미 때문에 이게 된 것이지 누출된 게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출됐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선생님 제가 자, 그다음에 아니 그 부분에 저도 그럼 얘기할게요. 모든 시스템은요 이중계로 가고요. 그 모터가 한 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설계는 이중계로 가요. 그거를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그거는 그 모터가 안에도 하나 그레이스 더 초이씨의 그 전문성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레이스 초이씨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정도면 저도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자꾸 끌면 안 되니까 요건 다음에 그러면 끊고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그러면 태양광은 안전한가?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뭐 많이 했죠? 태양광. 태양광은 안전한가요? 중국 태양광 다 설치했죠. 한국 아니 태양광. 중국 태양광판을 설치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문은 태양광은 안전한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이야기하시는 아니 그럼 반대하시는 거기서 분들은. 다른 거 사이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전자통신 모든 걸 쓰는데 보안에 대해서 걱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통신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기술은 항상 같이 발전해요. 네네네. 단면과 명암이 항상 같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빠르게 양자역학으로 0101을 빨리 주고받는 것처럼 그 사이에 해커가 들어와서 중요한 기술 다 국방 기술 다 끊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보안 기술도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이걸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원전이 지금 새는 게 걱정돼서 원전을 쓰지 말자. 그러면 지금 한국전력에 원전이 세기 때문에 쓰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원전을 찬성하는 것도 포기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문재인이 왜 저한테 그 말씀을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말해. 가만히 있어. 잘못 들었어. 문재인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나간다고 나한테 말하는 이야기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레이스 초이씨에서 그러니까 40년 투자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100조, 200조를 외국에 수주할 수 있는 나중에 하시죠. 어렵다니까요. 네, 나중에 하시죠. 그레이스 씨 무슨 말씀인지 그 애국심과 그 질문과 그 전문성은 제가 존중해 드릴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은 분명해요. 두 어른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 문제도 존재를 하고, 자, 질문은 이겁니다. 기후환경 변화가 21세기의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 기후환경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빨리 친환경 에너지를 쓰든지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질문. 자꾸 우리 그레이스 칠시가 왜 이래? 저기 그거 하자. 아니. 그 정도. 그 정도에. 네. 아니 제가 왜 제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자. 왜 얘기는 논쟁하지 말고. 젊은 사람만 왜 자꾸 조용하세요. 예. 그래도 제가 강의로 초대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좀 존중해 주세요. 예, 그게 초대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따지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교육시키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제 생각대로 쫓아가고 여기 온 것도 아니니까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면 잠시 듣고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들어보세요. 자, 여기 대한민국에 원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6개 아니에요? 13개? 30개가 넘습니다. 38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이 해안가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몇 개죠? 100개 넘는 거. 158개입니다. 일단 발표된 거. 그리고 해안가로. 자, 그러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원전이 사고가 나면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밀려오니까 원전의 분진 찌꺼기가 이렇게 밀려오면 우리는 낙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문제는 에너지의 문제입니까? 안보의 문제입니까? 기후환경의 문제입니까? 뭐의 문제입니까? 농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의는 별개로 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기후환경 변화가 앞으로 21세기의 세계적인 주요 이슈가 아니다. 아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맞다 아니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표결해야죠. 뭐 국민투표를 붙이든지 표결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계 질서가 빨리 변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핵심을 빗겨난 이야기들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치십시오. 다 나오십니다. Earth, Null, School, .net. 예, 이거를 쳐보십시오. earth.nullschool.net을 쳐보십시오. 예, 이거를 치시면 지구본이 이렇게 뜨고 이게 인터넷이 됩니까? 인터넷 됩니까? 안 되죠. 자, 저걸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지구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나오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이렇게 부는지 다 나옵니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인공위성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사진만 보더라도 중국 미세먼지와 중국 유기물질이 바람 따라 우리나라에 온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죠?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다. 석탄 발전이 문제다. 물론 문제는 맞죠. 근데 그걸 왜 우리 정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외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이죠. 아니,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귀한 나라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외교 전략에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래, 우리 문제도 있긴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이야. 너희 문제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보상해. 아니면 너희들 빨리 환경 대책해.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방금 우리 그 많은 뭐 시청자분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만약에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활동과 행동과 은행이 틀렸다 맞다를 지금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런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뭐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잠자면서 솔직히 이야기해보죠.
나라 걱정할 거야. 북한 걱정하고. 북한 걱정. 북한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토잖아요. 주사파 걱정. 주사파 걱정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분도 고민하는 단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영삼,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전두환 다 이렇게 대통령들이 고민하던 그 단면과 거의 같을 것인데 굳이 틀린 점을 이야기하자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문재인이가 바보 멍청이에 대해 그런 게 아니고 예. 의도적으로 국가를 지금 정보 그게 김정일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완전 있는 나빠요. 예. 김정은이는 그쪽 체제에서 나고 살고 자기 어떤 그게 있지만은 이는 이쪽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알면은 우리가 기술과 자본 그쪽과 자원과 노동 이래서 결합해서 제가 처음 메시지 제 고향 경남의 친구예요. 아 예. 제일 먼저 메시지를 이어준 게 세상에서 제일 북한을 다룰 수 이끌 수 있는 그 당신이다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메시지를 이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이는 의도적으로 예. 남이 행복하게 못 보는 북한 빨갱이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때는 잘 살게 만든 사람들 전부 다 적폐 뭡니까? 반동자예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전부 다 하고 나라를 이렇게 만드니까 국민이 분개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뭐 다른 토를 내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한테 온 문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조 친노 유제일 나치의 게를스가 있다면 문정권에 누구 힘이 있다. 또 나는 어떻게 좌파를 버렸냐. 김초롱 교수 뭐 이런 글도 저한테 올라옵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름대로는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 고민의 일단이 여러분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또는 뭐 본질은 같으지만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저한테 뭐 다른 이상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 4시에 시작해가지고 5시 반인데 원래 저희는 1시간 정도 하면 좋겠다는 게 여기 계신 생각입니다. 좀 간단하게 끝나서 좋겠다는데 또 토요일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아까 젊은 분이 우리 주례체가 또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지령다령하니까 또 설명도 더 추가하셨는데 혹시 여기서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저 정정만 박사님 한 말씀 하시고 그냥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일로 나오세요 정 박사님 나와요. 경제학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포지티브 에코노믹스를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그 경제학 접근법이 포지티브 에코노믹스고 다른 하나는 노마티브 에코노믹스 해가지고 규범적 경제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데 우리 곽수정 박사님은 좀 포지티브 에코노믹스 쪽으로 전공하시고 지금 대외적으로 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포지티브하게 포지티브 긍정적인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노마티브는 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게 노마티브, 규범적 경제학. 포지티브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경제학인데 아무래도 여태가 지금도 자연적으로 활동하시고 하니까 포지티브하게 설명을 하시고 노마티브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듣는 분들이 판단해 달라는 그런 접근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곽 박사님 뵙고 속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고맙습니다. 또 마무리도 해주시네요, 정 박사님께서. 최재호 박사님 안 계신다. 그 최재호 박사님 오늘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일 관계 연구원회가 계속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보내도 잘 시간 나면 지금은 오늘은 좀 안 되겠고 다음번 기회에 제가 한번 그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와서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이 너무 제한되고 하니까 질문 좀 하고 넘어갔으면 예? 질문 하나만 하십시오. 예. 예. 근데 저기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네. 이 강의와는 떠난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20, 30대 제너레이션도 있고 이런 분위기 저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70대 중반 이런 그 제너레이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가 젊어 보이는 게 골치 아픕니다만은 저는 90이 다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제를 받고 일제 시대를 받고 해방의 기쁨과 괴로움도 받고 이승만 이후 문재인까지의 세월의 무수한 변화도 보고 그러다가 또 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일본과는 각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를 하는 정치 사회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결과도 좀 굉장히 말씀드리고 복잡해요. 막 이 노파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할게요. 노파심이라는 거는 손주가 이거 보자머리가 못 되는데 이거 고칠 능력도 없으면서 걱정하는 게 노파심 아닙니까? 예? 지금 내가 90이 다 되니까 이 젊은 사람들 보니까 걱정이 돼 딱 죽겠는데 고칠 힘이 없어요. 이미 난 골동품이에요. 그러면서도 전혀 안 해요. 걱정이 돼서. 이거 좀 과장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막 전혀 안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할게요. 내가 한 5분 안으로 끝내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곧 망하겠는데 나는 이제 다 살았고 우리 아들은 전부 의사니까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의사 먹고 산다. 그럼 손자들 아이고 저것도 왜 사고 이렇게까지 내가 걱정이 돼요. 시국이. 그러면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물러나는 거는 일단 내가 볼 때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정 하에 좌파가 간다고 가정을 하고 우파가 정권을 잡는다는 전제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성이 있다고 보느냐 또 없다고 보느냐 절망이 되겠냐. 근데 저는요 그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요즘같이 허무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멀리 안 간다 근거 대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되드려. 저는 장래성이 없다는 걱정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 좀 하고. 방금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예. 제가 아까 정유승님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매둘러서 드린 말씀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퀘스천 마크다. 장래성이 있다고 보시느냐 없다고 보시느냐 그 질문을 제가 1시간 동안 매둘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느냐 이제 그게 해법이 돼야 되겠죠. 이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싸움박질과 불만과 또는 그런 한스러움이 남아돌 것이 악순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뭐 영웅이 태어나든지 아니면 나라가 쫄딱 망해갖고 뭐 진짜 막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전쟁으로 한번 붙든지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뭐 대박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대한민국에 가면은 만병통치약이 있다더라. 하니까 양손이 먹으면 마음도 나쁘고 다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아까 어르신이 말씀하신 어떻게 될 것 같아? 한번 역사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정리를 쭉 해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보면요. 어르신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대답드린다면 저도 좀 피가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절망스러운 희망이 있다 그러지만 지금 말하자면 심정적으로 보면 피가 듭니다.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도 비관적인 상황이고
기술 발전이나 경제 발전 차원에서도 우리가 됩니다. 자, 포기하려면 우리 더 내려가는 거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미국이 동남아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미국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략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을 빼고. 동남아시아요? 그렇죠. 베트남 또 미얀마 또 말레이시아입니다. 예,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미국 축선이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중국 축선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축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놓는 바둑판을 옆에서 훈수 뚫 때 이야기하듯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훈수 뚫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아주 나라가 급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저께 인원고등학교 정교조 말씀드려요. 인원고등학교에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누구 도움 없이 한 40여 명이 대회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학부모들, 애국단체 오신 분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의 단면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초중고 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 잘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는 대학생부터가 전부 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정교조를 몰아내자. 오늘 내가 오전 내내 그걸 다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수처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공수처가 되면은 경찰권을 가지고 공수처에서 검사 모든 공직자를 잡아서 한마디로 투경장이 될 계산판이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걸 활용되면 큰 일입니다. 이 28일 날 내가 네, 저는 뭐 밀을 붙인다고 그래서 공수처도 관심 없고요. 관심 없다기보다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정교조 문제도 잘 모르고요. 그래 아까 우리 참 어르신 이야기대로 저는 이제 손자가 하나 낳았는데 앞으로 손자들한테 어떤 면목이 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진짜로. 잠이 2-3시에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유튜브를 좀 꺼주시면 어떻겠어요? 뭐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유튜브. 이런 이야기 좀 해요.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다 써갖고 야당이고 여당이고 할 것 없이 너무나 부패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비록 부패했지만 국민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광화문에 우리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